미국 전역이 한국에 완전히 미쳐버린 이유. 그런데 그들이 전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아니면 미국 사는 친구분들한테 연락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그쪽 분위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거든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는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케이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보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에서 온 거라면 뭐든지 무조건 좋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미국 동부, 특히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일중독자들이 바글바글한 도시에서 레드불 아시죠? 그 오스트리아산 에너지 음료요. 이게 거의 생명수 취급받는 곳인데 요즘은 레드불보다 한국산이면 뭐든지 더 좋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만 알고 있는 생활 꿀팁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쓰는 라이프핵들을 기어코 찾아내서 비밀을 전부 다 유출하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한국 것이면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산 군고구마가 미국인들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아예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바로 글레이징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글레이즈가 뭐냐면 도넛 위에 설탕물을 촥 입히는 거 있잖아요. 그 달달하고 번지르르한 코팅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미국 애들은 이 단어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한국 것이라고만 하면 무작정 찬양하는 현상을 비꼬거나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쓰거든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품질이 어떤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와 하고 달려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아세요? 진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즘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우나나 스파에 가는 게 엄청나게 힙한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예전처럼 친구들끼리 만나서 영화를 보러 가거나 볼링장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같이 스파를 가요. 한국식 찜질방 콘셉트가 완전히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셜 액티비티로 떠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백인 여자분이 한인마트에 갔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샀다면서 초록색 떼수건을 사왔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면 비누를 묻히더니 얼굴에 대고 화장솜처럼 살살 문지르고 있었대요. 옆에서 한국인 친구가 보다 못해서 아니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라고 알려줬죠.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불린 다음에 이걸로 빡빡 밀어서 때를 벗겨낸다고요. 그래서 그 친구분이 실제로 몸에 대고 한번 세게 밀어봤대요. 근데 너무 아프다면서 바로 포기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용도도 정확히 모르면서 그냥 한국 드라마에 나오니까 무작정 사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글레이징 현상이에요. 이런 무지성 따라 하기 때문에 정말 황당한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이소나 시장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랑 수저 세트 있잖아요. 그 흔하디흔한 은색 식기들 말이에요. 이게 미국 온라인 쇼핑몰이나 힙한 소품샵에 가면 완전히 다른 물건으로 둔갑해요. 한국 빈티지 식기, K-스타일 테이블웨어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어서 가격이 무려 10배 넘게 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인데 미국 가면 10,000원, 15,000원에 팔리는 거죠. 근데 미국 애들은 여기다 시리얼을 말아 먹으면 마치 한국 드라마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자기가 엄청 힙해진 기분이 든대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어떤 미국인 직장 동료는 한국 믹스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최고급 바리스타가 만든 황금 비율라테인 줄 알고 아껴 마시더래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한국의 장인 정신이 느껴진다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실 한국에서는 사무실 탕비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라는 거려. 회사원들이 점심 먹고 졸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타먹는 그 흔한 믹스커피 말이에요. 그 환상을 깨기가 너무 미안해서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대요. 근데 스타벅스보다 맛있다고 비싼 돈 주고 사려는 걸 보면서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는 가요. 미국인들은 단 걸 워낙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랑 크림 비율이 환상적인 한국 믹스커피가 그들 입맛에 딱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고급 커피 문화의 정수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갈고 닦은 커피 철학의 결정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커피 역사가 몇 년인데요. 음식 쪽으로 가면 이야기는 더 가관이에요.
진짜 심각한 괴식들이 탄생하거든요. 한국 것이라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조합들을 만들어내요. 얼마 전에 뭘 봤냐면 김치, 국물을 콜라나 사이다랑 섞어서 예쁜 병에 담아 건강 주스라고 파는 걸 봤대요. 진짜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김치 국물에 콜라를 섞는 거예요. 그걸 샷잔에 따라서 원샷하면서 오가닉 프로바이오틱스, 퍼멘티드 슈퍼푸드 드링크라고 찬양하는데 정말 속이 쓰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국에 동치미나 사이다를 넣은 물김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제대로 된 양념과 비율이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수십 년 경험으로 터득한 그 절묘한 밸런스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생김치에 콜라를 붓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레시피도 없이 말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직접 먹어본 사람 말로는 이게 은근히 맛있다는 거예요. 김치의 새콤함과 사이다의 단맛이 미묘하게 어울려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건 마치 이탈리아 사람한테 파인애플 피자 권하는 것 같아서 차마 추천은 못하겠다고요. 심지어 어떤 카페는 도넛 위에 고추장을 발라놓고 스파이시 코리안 글레이즈 도넛이라고 팔기도 한대요. 고추장이요. 도넛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또 이게 잘 팔린대요. 한국 거라고 하면 뭐든지 사는 거죠.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이 도넛의 기름진 맛과 만나면 중독성 있다나 뭐라나. 솔직히 상상만 해도 속이 좀 그런데 미국 애들은 줄 서서 사 먹는데요. 예절이나 언어 쪽은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한국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친구들은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왓썹을 외쳐요. 완전 고장난 로봇 같은 거죠. 한국식 인사와 미국식 인사를 동시에 하니까 말이에요. 더 웃긴 건 존댓말 문화를 어설프게 배워서 쓰는 경우예요. 50대 백인 남자 상사한테 신입사원이 헤이 오빠, 결제 좀 해줘라고 하는 걸 봤대요. 진짜로요. 오빠나 언니가 그냥 친근한 호칭인 줄 아는 거죠.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서로 오빠 언니 부르는 거 보고 이게 미스터나 미세스 같은 존칭인 줄 착각한 거예요. 옆에서 보는 한국인은 식은땀이 줄줄 났을 것 같아요. 패션도 정말 가관이에요. 한글 뜻도 모르고 입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덩치 큰 헬스 트레이너가 가슴에 궁서체로 멸치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한국의 전사라는 뜻인 줄 알았대요. 글자 모양이 날렵하고 강인해 보여서 전사를 뜻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작고 약한 물고기라는 뜻이라고 알려주니까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더래요. 헬스 트레이너가 가슴에 멸치를 달고 다닌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외국인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자기는 쿨가이라고 우기는 친구들도 정말 많대요. 한글이 멋있어 보이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는 거죠. 심지어 아줌마, 아저씨라고 적힌 옷을 입고 다니는 젊은 애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힙한 슬랭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타투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한번 새기면 평생 가는 게 타투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가 팔뚝에 아주 크게 육회라고 문신을 새기고 왔대요. 진짜 커다란 글씨로 팔뚝 전체에 육회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새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형제 중에 6번째라서 6times라는 의미의 철학적인 단어인 줄 알았대요. 번역기를 돌렸더니 유육이랑 회횟수가 합쳐져서 그렇게 나온 거죠. 인공지능 번역기를 믿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타투를 새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고기 요리 이름이고 한국인들이 술안주로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말해줬더니 울려고 하더래요. 평생 팔뚝에 육회를 달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인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는 날 것의 인생을 산다는 와일드한 의미로 쓰겠다면서 정신 승리를 하더래요. 진짜 우픈 상황이죠. 레이저 제거하는데 엄청 돈 들고 아플 텐데 말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 사회가 개인주의 때문에 많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특유의 끈끈한 정이라든가 따뜻한 문화를 갈구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게 설탕 코팅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글레이징일지라도 그 달콤함에 취하고 싶은 거예요. 엉터리 한국어를 쓰고 이상한 괴식을 먹더라도 그 이면에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웃기고 황당한 현상들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것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아우성치는 게 가능했겠어요? 절대 아니죠. 90년대만 해도 미국인들은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하면 북한이랑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실감이 나시나요? 문화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들이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먹고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를 평정하고 이정재가 에미상을 받고요. 이런 게 다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한국 열풍을 만든 거거든요.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떼수건으로 얼굴 닦고 믹스커피를 명품 커피로 착각하고 멸치 티셔츠 입고 다니는 게 우스운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뭘 증명하냐면 한국이 이제 문화 수출국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잖아요. 청바지 입고 콜라 마시고 헐리우드 영화 보고 NFL 보고 힙합 듣고요. 완전히 수입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역전됐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수입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왜곡과 오해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도 미국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랬잖아요.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바지 입고 영어 한마디씩 섞어 쓰면서 멋있다고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미국 애들이 한글 타투 새기고 김치 먹으면서 힙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이게 바로 문화 강국의 위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력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나라 문화를 동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유로 엄청 부자인데 사람들이 사우디 문화를 따라하나요? 안 하죠. 근데 한국은 달라요. 경제력도 있고 문화력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문화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이에요. 중국은 14억이고요. 인도도 14억이에요. 근데 그 많은 나라들 제치고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특히 미국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는 정말 극적이에요.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전쟁, 가난, 북한 이런 이미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K-팝, 한식,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뷰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이게 단순히 이미지가 좋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이 이제 쿨한 나라가 된 거예요. 멋있는 나라가 된 거죠.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를 아는 게 일종의 교양이 됐어요. K-팝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너 블랙핑크 새 앨범 들어봤어?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전에 우리가 너 비틀즈 들어봤어? 라고 물어본 것처럼요. 한국이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간 거예요.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한식당이 코리아타운에만 있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끼리 가는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맨해튼 한복판에 한식당이 있어요. 그것도 미슐랭 스타 받은 곳들이요. 미국인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김치찌개 먹으려고, 된장찌개 먹으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예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스트릿 패션이 전 세계 트렌드를 리드하고 있어요. 파리, 밀라노, 뉴욕 패션위크에 한국 디자이너들이 나가고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미국에 매장을 열고 있어요. 이게 다 우리 세대가 보고 있는 실시간 역사예요. 뷰티 산업도 완전히 장악했죠. K-뷰티가 뭔지 아시죠? 한국식 스킨케어 루틴이 전 세계 표준이 됐어요. 10단계 스킨케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미국 여자들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세포라 같은 대형 뷰티 매장에 가면 한국 브랜드 제품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설화수, 라네즈,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이런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을 평정했어요. 근데 이런 성공 이면에는 진짜 무서운 진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들은 진짜 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하는 건 포장된 한국, 이상화된 한국이에요. 드라마 속 한국, K-팝 뮤직비디오 속 한국이지 실제 한국이 아닌 거죠. 한국 드라마 보면 다들 재벌이고
엄청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실제 한국은 어때요? 치열한 경쟁 사회죠. 청년 실업률 높고, 집값 비싸고, 학벌 차별 있고요. K-팝 아이돌들은 완벽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연습과 희생이 있어요. 이런 건 미국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한국을 판타지 나라로 생각해요. 모든 게 아름답고 완벽한 나라로요. 떼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실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만 소비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80년대, 90년대의 미국 문화를 겉핥기로만 받아들였던 것처럼요.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한국 문화가 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이해하더라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잖아요. 떼수건을 얼굴에 쓰던 사람도 나중에는 제대로 된 사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믹스커피를 고급 커피로 착각하던 사람도 나중에는 진짜 한국 카페 문화를 알게 될 거고요. 사실 문화 전파는 원래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처음에는 오해와 왜곡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성과인 거죠. 글레이징 현상이 보여주는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예요. 사람들이 한국 것이라면 검증도 안 하고 좋다고 할 정도로 한국 브랜드 파워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국가 브랜드를 올리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광고비를 수조 원 쏟아부어도 안 되는 게 국가 이미지예요. 근데 한국은 문화 컨텐츠로 이걸 해낸 거예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K-팝 기획사들, 드라마 제작사들, 영화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거죠. 정부가 돈 주고 홍보한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승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부 돈으로 만든 건 지원이 끊기면 끝나잖아요. 근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요. K-팝도 계속 새로운 그룹이 나오고 드라마도 계속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영화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한국 문화 산업의 진짜 힘이에요.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잘못 이해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에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처음에 오해와 왜곡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거고요. 떼수건을 얼굴에 쓰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가르쳐 주겠죠. 믹스커피를 고급 커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진짜 한국 카페 문화를 알려주겠죠. 멸치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는 뜻을 알려주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확한 이해가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미국 문화 받아들일 때 비슷했잖아요. 청바지를 패션의 정수로 생각하고 햄버거를 고급 음식으로 생각하고 할로윈을 전통 명절처럼 지내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미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잖아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소름 끼치는 건 이 모든 게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201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나왔는데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K-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를 장악했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를 평정했어요. 불과 10년이에요. 10년 만에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 변화예요. 역사상 이렇게 빨리 문화 강국으로 올라선 나라가 있었나요? 일본은 수십 년 걸렸어요. 중국은 아직도 성공 못했고요. 근데 한국은 10년 만에 해낸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국인의 창의성이죠. 빨리빨리 문화도 한몫했고요. 한국인들은 트렌드를 빨리 읽고 빨리 적응해요. 전 세계가 뭘 원하는지 빨리 파악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요. K-팝만 봐도 그래요. 팝, 힙합, R&B, EDM 이런 걸 다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한국인의 창의성이에요. 한국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멜로, 스릴러, 판타지, 로맨스 이런 걸 다 섞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요. 오징어 게임만 봐도 그렇잖아요. 서바이벌 게임에 사회 비판을 섞고 거기에 휴먼 드라마를 더했어요. 이게 한국 콘텐츠의 힘이에요.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롭거든요.
할리우드 영화는 뻔해요. 케이블 드라마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국 콘텐츠는 달라요. 예상을 깨는 전개, 독특한 스토리텔링, 강렬한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게 미국인들한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단순해요. 햄버거, 핫도그, 프렌치 프라이 이런 거죠. 근데 한국 음식은 복잡해요. 김치찌개만 봐도 발효된 김치에 돼지고기에 두부에 파에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맛도 복합적이고요. 매운맛, 신맛, 단맛, 짠맛이 다 섞여 있어요. 이게 미국인들한테 새로운 경험인 거예요. K-뷰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식 스킨케어는 단순해요. 클렌저 바르고 크림 바르고 끝이에요. 근데 한국식은 10단계예요. 클렌징 오일, 폼 클렌저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아이크림, 모이스처라이저, 선크림 이렇게 복잡하게 관리해요. 처음에는 귀찮아하지만 효과를 보면 빠져들게 돼요. 이런 복잡함과 세밀함이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디테일에 강하고 완성도를 추구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려고 해요. 이게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예요. 글레이징 현상은 이런 한국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한계도 보여줘요. 힘은 뭐냐면 한국 브랜드가 이제 무조건 좋다고 인정받는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계는 뭐냐면 아직도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할 문제예요. 관심이 있으면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되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